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혜렌이라고 하고 오늘 이제 미국 구매대행 입문자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처음 하는 거라 지금 오기 전에 사실 별로 안 떨렸는데 막상 이거 오니까 엄청 떨려가지고 근데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풀릴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최대한 2년 전에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가장 도움이 될까 1시간 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은 다들 인터뷰 투트랙 채널 보고 오셔서 뭐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아서 너무 길게 설명은 안 할 건데 네, 저는 직장 생활을 다니다가 좀 잘 안 맞아서 구매 대행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퇴사 후에 바로 구매 대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1년 차에는 이제 중국, 미국, 일본 구매 대행 좀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했던 해가 되었고 그때 이제 처음에 운이 좀 좋아가지고 처음에 성과가 좋았는데 이제 또 그때랑 지금이랑 또 상황이 많이 달라가지고 또 이때 또 잘 된 게 지금이랑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서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처음에 뭐 이렇게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다음에 2년 차 때는 이제 거의 미국으로 이제 올인을 하게 되었고 그때 미국을 하게 되면서 제가 좀 알게 된 노하우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강사 활동도 같이 진행을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원래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매출이 좀 편차가 있는데 3천만 원 뭐 일 때도 있었고 뭐 많이 나올 때는 7천만 원일 때도 있었는데 제가 막 이게 상품을 꾸준히 막 계속 이렇게 열심히 올리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도 막 좀 막 이거 할 때는 이거에 집중하고 또 다른 일 할 때는 다른 일 집중할 때도 있어가지고 조금 편차가 있어가지고 네, 매출은 조금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또 계속 구매 대행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매 대행 말고 또 다른 일에도 계속 도전을 하고 싶어서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또 다른 일을 또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제 목차인데요. 이제 사업의 필수 개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좀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다음에 구매 대행 시작 전에 필수로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미국 구매 대행에 대한 장점, 단점을 말씀드리고, 초보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매출 2천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제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구매 대행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사업을 확장하는지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일단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강의를 듣거나 이런 좀 내용을 들으면 처음에 되게 막 흥분하고 막 이렇게 조급하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빨리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저는 막 여러분들에게 막 엄청나게 희망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어차피 결국 여러분들이 본인의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누군가에게 의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매 대행 뭐 혹시 뭐 처음이신지 뭐 많이 듣고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막 대단한 비법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고 또 비싼 강의 들으신 분들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사실 뭐 물론 좋은 강의들도 많이 있겠지만 막 진짜 대단히 막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다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처음에는 저도 있었어요. 막 뭔가 대단한 스킬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아는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떤 강의를 듣고 내가 대단한 방법을 만약에 배웠을지라도 사실 그거를 진짜 시행착오 겪고 하는 거는 나의 몫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알고 있는 거는 그걸 실제로 이렇게 결과를 내는 거랑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좀 구매 대행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사업이라는 건 결국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대부분 이거를 좀 생각을 안 하고 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처음에 먼저 내용을 넣었는데 제가 일단 취업 준비를 그러니까 구매 대행 하기 전에 이제 취업 준비를 조금 하면서 느낀 게 저는 이제 스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좋은 회사는 다들 원래 가고 싶잖아요. 자기 스펙에 비해서. 근데 제가 공대 출신인데 이제 공대생들은 보통 현대나 삼성을 거의 무조건 목표로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스펙이 좋거나 좀 뭔가 내세울 게 있으면 무조건 좋은 회사를 목표로 하고
아니면 진짜 아예 그냥 큰 기대를 안 하고 좀 이렇게 작은 회사를 지원하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스펙은 좋지 않았는데 좋은 회사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삼성이나 현대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6개월 정도 해보고 느낀 건 그냥 저는 가망이 없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자들이 쟁쟁했어요. 막 스펙도 좋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회사 입장이어도 나를 안 뽑을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내가 국내 대기업을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그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졸업을 바로 안 하고 휴학을 했거든요. 휴학을 하면서 보통 친구들은 휴학을 하고도 그냥 똑같이 그 뭐 대기업 시험 준비하고 토익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거 아무리 해봤자 나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고 느껴서 좀 다른 전략을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외국계 기업은 조금 전형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토익이나 이런 걸 준비하지 않았고, 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 여기가 알고 보니까 막 사람들이 신입 지원자들이 많이 없는데 좀 좋은 이렇게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다른 전략으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충분히 좋은 데가 있었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러니까 물론 뛰어난 사람은 이렇게 남들 경쟁하는 데에서 그 상위를 먹으면 돼요. 최상위권을 가면은 더 훨씬 더 성공하고 될 수 있는데, 저는 거기서 위로 올라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다가 남들이 너무 똑같이 목표로 잡는 그런 데를 목표로 잡지 말고 나는 조금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을 한번 노려봐야겠다. 근데 찾아보니까 되게 기회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경쟁도가 낮았고, 경쟁도가 낮다 보니까 훨씬 더 합격하기가 수월하다고 이제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취업의 목표와 기준은 남들이 아닌 내가 되어야겠다고 느꼈어요. 보통은 이 목표들도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정해요. 저도 왜 제가 그런 회사를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변에서 다 목표를 똑같이 정하니까 저도 어느샌가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고 같이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목표를 간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성공을 한 사람들도 본인의 그 삶이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조금 성적이 좋고 이제 잘 해가지고 좋은 회사를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몇 달 전에 만난 친구들, 뭐 삼성에 간 친구도 있고 LG에 간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다 지금 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가 왜 이거를 목표로 했는지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제가 지금 구매대행 강의 와서 왜 그 취업 관련된 얘기를 했냐면, 제가 구매대행을 하면서 느낀 것도 되게 똑같았어요. 이것도 지금 빨간 부분만 좀 다른 건데, 결국 취업이든 구매대행 사업이든 결국엔 남들과 경쟁해야 되는 시장이고, 거기서는 분명히 내가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매대행도 제가 처음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배운 방식대로 물건을 올렸는데 다 똑같았어요. 그냥 물건들이 그냥 찾는 방식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리면서 이게 도대체 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취업을 할 때 그런 전략들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럼 구매 대행도 결국 경쟁이고, 이것도 내가 남들이 좀 잘 모르는 것 중에서 내가 혼자 먹을 만한 것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찾아봤는데, 저한테는 그게 미국 구매 대행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경쟁도가 낮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구매 대행 사업에서도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잘 되고 싶으면 너무 남들 주변에서 같이 하는 동료분들 물론 잘 지내는 거 좋지만, 그분들이랑 너무 똑같이 하면은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쟁이라는 그런 어떤 분야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남들은 다들 그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 달리지만 그게 쉽지 않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 회사도 그러고 물건도 남들이 다 파는 거에서 경쟁해서 이기면 물론 큰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 나는 그냥 남들이 안 하는 것 중에서 내가 충분히 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둘 다 똑같은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점검하고 가야 될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가 이 구매 대행을 시작해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퇴사를 하고 되게 막막했어요. 어떤 걸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거나 시도를 했을 때, 경쟁이, 그러니까 뭐 취업 같은 것도 아무거나 시도를 내가 해봤을 때, 아, 내가 여기서는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뭔가를 도전을 할 때, 최대한 그 어떤 가능성을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매 대행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이라는 분야를 들어오고 싶은 건데, 이거를 해보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되게 쉽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구매 대행 보면은 막 뭐 몇 달 안 했는데 돈 금방 버는 것 같고, 근데 유튜브라는 거는 사실 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접하면서 이거를 쉽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사업엔 또 종류가 너무 많이 있죠. 온라인 사업도 있고 뭐 오프라인 사업도 있고. 근데 제가 구매 대행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너무 좀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은 그냥 생각도 안 했어요. 오프라인 사업도 막 대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게 차리고 하는데 그런 건 진짜 엄두도 안 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데 가장 적합한 게 온라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을 보니까 또 막 쇼핑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막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구매 대행 말고 유튜브도 해볼까 했는데 유튜브를 제가 퇴사하고 컴퓨터에 앉아서 딱 하니까 30분 만에 이거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콘텐츠로 돈 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조급한 마음에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원래 퇴사 전부터 유튜브 강의 듣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앉아서 하니까 진짜 불안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만에 유튜브는 나중에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까 구매 대행이 가장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구매 대행을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당시엔 사실 뭐 거의 중국밖에 없었어요. 구매 대행이. 그래서 거의 그냥 당연하게도 중국 구매 대행을 했고, 사실 그때는 이제 네이버 이제 위탁 판매, 국내 위탁 판매 이제 이런 게 좀 유행이었어요. 스마트 스토어 한창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너무 또 이렇게 경쟁이 심해 보여서 그나마 구매 대행이 낫겠다 싶어서 구매 대행을 했습니다. 근데 구매 대행 중에서도 또 종류가 되게 많아요. 미국 구매 대행도 뭐 건기식도 있고 막 뭐 신발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고민을 저도 처음에는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선택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적은 자본 리스크. 퇴사했을 때 제가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뭐 경험도 없었는데 빚을 지면서까지 사업을 할 자신은 없었어요. 근데 구매 대행은 실패를 해도 그 자본 리스크가 적어서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큰 메리트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결과가 좀 빨리 나온다는 점이 저한테는 좀 메리트가 컸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비교적 쉽다라는 게 이게 쉽다라는 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쉽다라고 느꼈던 거고, 왜냐하면 제가 다른 뭐 사업이나 뭐 취업이나 공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구매 대행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따로 자격이 필요하지도 않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해볼만 하겠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구매 대행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구매 대행을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바로 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어떤 일을 도전할 때 좀 스스로 성공 가능성을 좀 판단을 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저는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대부분의 분야가 사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메타 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 인지는 이제 나에 대해서 아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런 유튜브나 인터뷰 영상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누군가는 희망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막 희망이 들진 않더라고요. 이게 너가 잘 된 거랑 내가 잘 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공부를 오랫동안 좀 이렇게 어려워했었어요. 근데 막 서울대생이 뭐 자기 머리가 좋지 않다, 뭐 서울대 누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희망이 생긴다기보다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시작을 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나도 해볼까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진짜 이거 될까 최대한 좀 의심하고 검증하고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들었다가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너무 희망적인 말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너무 쉽게 해서 이렇게 나간 사람이 많아서 너무 많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람마다 진짜 능력과 성향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거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제가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했던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처음 보는 분이 저 이거 구매 대행하면 될까요? 물어보면은 제가 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누군가에겐 이게 쉬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는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여러분들의 그 가능성을 판단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가능성조차 뭔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해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이 나한테 맞을까? 처음에 너무 이렇게 막연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이게 저는 되게 잘 맞았거든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컴퓨터로 일하는 게. 그래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능성을 고민을 해보시되 정확한 예측은 안 되니까 일단 내가 스스로 괜찮다 생각하면 해보는 거 말고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느 분야를 가도 구매대행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를 가도 누구나 성공하는 분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딜 가나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 분야에서 10%가 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10%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항상 마음에 안고 있어야 내가 남들이랑 어떻게 하면 10%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하게 되고 결과도 똑같아지게 되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남들이랑 다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그 10%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를 갔을 때 성공 가능성을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는 각 분야의 성공 사례 인터뷰를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 분야에서 성공한 그 인터뷰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사람마다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 공통점은 되게 많거든요. 그럼 나도 해볼만 하겠다. 이게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저도 그런 판단을 한 거지. 그냥 막연히 이 업계에 뭐 구매대행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되겠다 하고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계도 이제 어느 분야를 가나 이제 각자 성공한 방식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모두가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 사람 말만 듣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미국 구매 대행을 조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는 미국 구매 대행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중국 구매 대행이 좋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다 자기 기준에서 말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채널명이 미국 구매 대행이니까 미국 구매 대행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다른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 분야는 그 분야에서 좀 잘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뭐 이거 좋다니까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보고 본인이 이제 내가 봤을 땐 나는 이쪽에 더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제 생각이긴 한데 그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들의 그 좀 특징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성공한 분야가 좀 더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성공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되게 대단하신 분인데 나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면은 내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배울 때 조금 저랑 성향이 비슷하거나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좀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따로 뭐 코칭을 받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기본기와 이런 생각들, 시행착오들을 최대한 좀 흡수를 하고, 근데 또 이게 또 그 사람한테 너무 또 의지해서 이 사람이 하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길은 개척하되 이 사람에게 최대한의 좀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혼자 이렇게 가는 방식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가 느꼈던 구매대행 좀 오래 하신 분들, 성공한 셀러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좀 한 가지에 집중을 잘하고 충분히 그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 되게 조급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방법도 좋아 보이고 저 방법도 좋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한 가지 방법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를 하기로 정했으면은 일단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서 말하는 방식을 내가 일단 충분히 적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보통 여기서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 이것도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다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뭐 회사처럼 딱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처리까지 모든 거를 내가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원래 계속 시키는 거를 이렇게 하던 게 익숙하던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렇게 오래 잘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성향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원래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 이렇게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혼자 하루 종일 이렇게 컴퓨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안 맞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사람도 만나고 막 이렇게 말도 해야 풀리는데, 근데 저는 원래 성향이 좀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이게 되게 힘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인터뷰 때도 뭐 3개월 동안 사람 안 만났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가족 외에 이제 뭐 친구나 이렇게 사적인 모임은 거의 안 가졌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힘들진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혼자일 때 좀 더 이렇게 충족이 되는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 온라인 구매대행 업무가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찾는 게 좀 잘 맞는 사람, 뭔가 이런 걸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은 조금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노력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너무 뻔한 말인데 저는 제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취업을 했을 때랑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저보다 훨씬 쟁쟁한 경쟁자들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던 걸 봤던 사람인데, 이 구매대행 쪽 여기 오니까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 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여기다 올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본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 말고 다른 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 투자를 기본적으로 너무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이렇게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그때부터 문제를 또 보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보는 건데, 뭐 이렇게 노력을 너무 이렇게 시간 투자를 너무 안 하게 다 보면은 결과가 나오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때 내가 이 나만의 10%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남들보다 노력이 10%가 되는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뭔가 이 컴퓨터로 하는 업무가 좀 더 잘 맞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좀 더 잘 맞는지, 그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내가 이 일이 잘 맞을까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저는 목표 기간을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딱 내가 이 사업을 얼마나 할지를 어느 정도 정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안 되고 너무 오래 끌고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처음에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2개월까지는 사실 결과가 나오기 힘들 거라고 저는 미리 예상했어요. 어느 분야를, 사업이라는 분야를 새로 시도를 하는데 2개월 만에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적어도 진짜 아무리 이게 아닌 것 같아도 2개월은 해보자 한번. 그냥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근데 처음에 되게 힘든 게 그런 거일 거예요. 이게 맞나? 구매대행이 맞나? 미국 구매대행 맞나? 다른 거 알까? 근데 이런 고민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2개월까지는 그런 고민은 최대한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일단 하기로 했는데 2개월은 한번 해보자. 내가 이거 구매대행 맞나?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일단은 2개월은 아예 하지 말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고민이 어떻게 하면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찾을까?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까지는 저는 이제 2개월 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으면 6개월까지는 해보자.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월 수익이 너무 안 나오거나 가능성이 안 보이면 바로 포기를 하자라고 미리 마음을 이렇게 먹고 가니까 조금 더 중간에 좀 다른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어떤 분야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시험이나 이런 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테지만 이것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쫙 보니까 이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6개월 안에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이 분야에서 1년 동안 결과가 안 나왔는데 잘 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 내가 이걸 1년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6개월 정도까지는 해보고, 왜냐하면 대부분 이 분야는 6개월 안에 되든 안 되든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간을 잡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음을 잡고 그다음 이제 미국 구매대행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처음부터 미국 구매대행이나 뭐 중국 구매대행 이런 거를 보고 이게 좋아 보이네 하고 바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면서 계속 의심이 될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되게 지겹고 매일매일 상품 올리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든데,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맞나? 이게 될까? 이런 고민이 무조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가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나 목표나 이런 기간을 정해놓고 가야 좀 훨씬 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구매대행의 가장 큰 장점은 난이도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물건을 파는 난이도. 왜냐하면 브랜드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 이 미국 아마존이라는 시장이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 세 번째는 경쟁도가 좀 낮다. 근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 난이도가 쉽다라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조금 비교적 쉽게 팔 수 있다는 말인데요. 자, 라면이 만약에 있어요. 하나는 신라면이고 하나는 그냥 뭐 브랜드가 없는 그 라면이 있다고 해봐요. 판매 가격은 당연히 신라면이 비싸겠죠. 원가도 신라면이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마진은 이게 더 그러니까 이게 신라면은 이제 미국 구매대행이나 유럽 구매대행 같은 브랜드 구매대행을 말하는 거고, 이 노브랜드는 이제 중국 구매대행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원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마진이 더 많이 남아요. 근데 신라면 같은 경우는 워낙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가져올 때 가격이 비싸고 마진은 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줬을 때,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걸 팔아 했을 때 어떤 게 팔기가 쉽겠어요? 당연히 신라면이 더 팔기 쉽겠죠. 네, 신라면은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이제 구매대행 하시면 상세 페이지에 관련된 의문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걸 고쳐야 되고 이게 중요한가. 근데 브랜드 구매대행은 상세 페이지나 그런 수정하는 작업이 비교적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브랜드 라면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팔려면 엄청 설득을 해야 돼요. 여기도 노브랜드 보시면 막 뭐라 써 있어요. 뭐 노브랜드 이렇게 좋은 거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신라면은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굳이 없어도 사람들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 뭐라 써 있는 게 우리 구매대행에서는 상세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구매대행은 사람들이 이 상품을 잘 모르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막 설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 기법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초보자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는 배워봤는데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브랜드 상품은 이미 이 브랜드가 딱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는 굳이 상세 페이지를 보지 않고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난이도가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번째는 이 아마존이라는 시장이 너무나 규모가 크다. 아마존은 이게 2020년 자료긴 한데 우리나라 온라인 이커머스를 다 합쳐도 거의 3배가 가까운 그런 규모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마 더 클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고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아마존 구매 대행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이게 나한테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이걸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건 좋지만 내가 혼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 경쟁 셀러가 뭐 얼마나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구독자가 한 4,000명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진짜 이 미국 구매 대행을 엄청 열심히 했다고 많이 가정해 볼게요. 제가 상품 지금까지 올린 게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다 저처럼 올렸다고 가정을 해도 상품이 1억 개예요. 근데 여기서 겹치는 상품도 되게 많을 거고 사실 이렇게 많이 올린 사람도 많지 않을 거고 근데 여기 상품이 아마존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품 내가 잘만 찾으면 남들이 안 하는 거 내가 팔 수 있는 거 한두 개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생각은 유효하고요. 분명히 남들이 안 하는 것 중에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 수요가 있는 하지만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경쟁도가 낮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미국 구매 대행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구매 대행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하냐면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미국 직구 상품에 압도적으로 이렇게 항상 1위였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가장 많은 시장이거든요. 미국 그 건강기능식품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판매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남들이랑 경쟁하고 피라미드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어서 내가 여기 가서 싸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잘 파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나는 그거 말고 여기 아래에서 남들이 안 하는 걸 찾아보자 해서 저는 이제 다른 상품을 하게 되었고 그럼 건기식 외에 다른 미국 구매 대행 하는 셀러들이 많이 없을까요? 제가 본 바로는 네이버 이제 이런 스토어에 진짜 빅셀러들이 많기는 해요. 이제 건기식 말고도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돈 엄청 많이 벌겠구나 이런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유튜브에 나오는 막 월 1억, 2억 매출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몇십억 이렇게 버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셀러들은 애초에 이렇게 자기 사업이 너무 바쁘고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많이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데. 근데 분명히 이런 셀러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파는 물건과 우리가 파는 물건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더 수요가 많고 돈이 되는 상품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하지 않는 좀 작은 파이의 좀 상품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미국 구매 대행 이렇게 막 뭔가 가격 네이버에서도 막 이렇게 막 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국 구매 대행 되게 빅셀러들이 많구나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분들이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어주는 뭔가 저한테 어떻게 고마운 분들인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구매 대행의 좀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 구매 대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파이를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미국 구매 대행 건강기능식품이나 좀 파이가 큰 거 말고 좀 작은 파이를 먹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올인할 만한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변동이 좀 심해서 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큰 돈을 벌기 어려운 이유는 애초에 우리가 제가 작은 시장을 노렸던 이유는 비교적 판매 난이도가 쉬워서 이제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쟁해서 싸워서 그 위를 먹는 게 아니라 조금 그 밑에 있는 걸 먹는 거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큰 수익을 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장점은 비교적 제가 했을 때 난이도가 쉬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경쟁할 자신이 있다, 큰 돈을 벌고 싶다 이러면은 좀 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데 가서 경쟁을 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수익은 좀 낮추더라도 좀 더 이렇게 내가 할 만한 데를 찾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가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좀 작은 시장을 노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미국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올인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품도 내가 만든 상품도 아니고, 판매처 뭐 쿠팡 네이버도 내 게 아니고, 고객도 뭐 단골 고객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일회성 고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내 걸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 다른 분야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이게 경제적으로 좀 성공을 하려면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유권. 그러니까 내게 있어야 돼요. 내게 있어야 이게 뭔가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돈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데, 구매 대행은 전부 다 내가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품도 외국에 있는 거 가져오고 마켓도 우리가 네이버 쿠팡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스스로 내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내게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진짜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려면 내 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인데 변동이 좀 심해요. 근데 이게 변동이 심한 것도 결국에는 내가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마켓이 내 것도 아니고 해외 상품도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변하는 게 있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업이라는 분야가 불안한데 내 게 없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뭔가 내 거를 만들려고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언가를 소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 대행으로 이제 초반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구매 대행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월 수익 한 300에서 500 정도로 구축을 하면은 이제 다른 거를 도전해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들마다 되게 스타일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정도 매출을 나오면 이제 이거 좀 주문 처리 유지하고 매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본업을 충실히 하면서 이렇게 유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부업이 아니라 본업으로 이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으로 어느 정도 만약에 자리 잡았으면 뭐 아마존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도 좀 찾아볼 수 있고, 뭐 중국이나 유럽 다른 사이트로 좀 확장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아니면 구매 대행 말고 좀 더 내가 내 소유를 하고 싶으면 뭐 사입이나 뭐 브랜딩, 아까처럼 신라면 같은 것만 팔지 않고 내가 중국에서 노브랜드 라면을 만약에 가져와서 여기다가 헤렌 라면이라고 붙여서 좀 더 내 것을 만드는 그런 작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온라인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 아니면 뭐 오프라인 사업체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다른 사업들이 처음에 뭐 오프라인 사업체나 투자 이런 게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하면은 너무 힘들 거예요. 이게 소득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반응이 빨리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 대행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구축이 된 다음에 다른 것들을 시도하면 훨씬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구매 대행 확장보다는 그냥 다른 쪽으로 확장을 하고 싶은 지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투자 공부도 하고 있고, 아니면 다른 온라인 파이프라인도 찾아보고 오프라인 사업체도 조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사업체가 사실 온라인에 비해서 저는 효율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온라인이 진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온라인만 하면 또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서 뭔가 오프라인으로 뭔가 내 가게 같은 거 차려놓으면 여기가 좀 잘 안 돼도 크게 흔들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천만 원까지, 월 매출 2천만 원이면 한 4, 500 수익으로 하면 4, 500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는 걸 봤을 때 2천만 원까지는 결국에는 그냥 남들이랑 계속 다른 전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대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사실 어떤 방법을 배우면 배우는 사람들이 그걸 다 똑같이 해요. 근데 그러면 결국 또 경쟁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내가 찾아야겠구나. 이게 물론 배우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아, 이런 식으로도 하니까 난 다른 걸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대로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좀 차별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물건을 올릴 때
뭔가 새로운 과정을 계속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사이트에서 이런 상품들이 발견이 됐네. 이거를 올리면 팔릴까? 뭔가 이런 과정을 계속 해야 되고 물건을 직접 올려봐야 돼요. 이게 막 뭐 저한테 만약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거 팔릴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도 팔릴지 안 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려보고 팔릴지 안 팔릴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돼요. 이 물건도 해보고 또 물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방식을 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도 올려보면 또 수동으로 이렇게도 올려보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가 걸리면 그럼 거기를 또 이제 보완을 해보고 하다 보면은 나만의 길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미국 구매대행을 그냥 서브로만 했거든요. 거의 중국을 이제 그때 했었으니까. 근데 서브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기가 괜찮을 거라고 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올렸는데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중국 구매대행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 남들이 생각보다 안 올리네?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게 많네?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물건들이 잘 되고 나중에는 그냥 여기만 한번 해볼까 하니까 여기는 남들이 잘 안 하는데 괜찮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처음엔 너무 이게 막연해요. 이거 올려도 될까? 아니면 이거 올려도 될까? 근데 이게 그렇다고 너무 막 올리기에는 또 효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시도를 해보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시도하기에는 또 성공률이 낮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수요가 진짜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올려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뭐 네이버에서 그 구매 건수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또 사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에요. 네이버에서 수요가 있는 거를 보는 거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또 누구나 다 그거 보고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이버에 수요가 없더라도 그냥 다른 데서 수요를 찾아요.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는 잘 안 뜨지만 뭐 이렇게 내가 TV 보다가 누가 저런 브랜드 상품을 쓰네? 그럼 그것도 올려보고 길 가다가 누가 막 처음 보는 브랜드의 뭔가를 보내? 그러면 그것도 올려봐요. 근데 그게 네이버에 치면은 수요가 안 나오는데도 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의 기준은 꼭 네이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계속 찾아보면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이거를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 내가 무조건 10% 안에 들어야 돼 이러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왜냐하면 대부분 너무 똑같이 해요. 너무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일부인데 너무 똑같이 하면은 어떻게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기 때문에 계속 좀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네, 구매 대행의 대단한 방법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저도 이제 처음에 저는 투트랙님 영상 되게 초반에 많이 봤었는데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특별한 방법 없다. 진짜 계속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내가 입증을 해보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입증을 해야 그게 나만의 전략이고 나만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계속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거 찾으려는 것보다는 최대한 물론 잘하시는 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얻지만 결국엔 내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이거를 마음에 좀 이렇게 새기려고 하는데 보통 뭔가 잘 안 되는 경우는 항상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저도 물론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쉽고 빠르고 뭔가 그렇게 많은 걸 바라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편법을 바라게 되고 그러면은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뭔가를 배울 때 빨리 배우고 싶고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저도 들지만 이거는 쉽지 않은 거고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이런 마음을 쉽지 않지만 저도 항상 가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상품을 찾는 방법은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저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뭐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배울 때는 이제 거의 다 상품을 데이터 랩, 뭐 키워드 서칭 프로그램 이런 데서 찾으라고 다 나왔어요. 어떤 강의를 들어도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다 들은 건 아니지만. 근데 저도 하면서 데이터 랩 뭐 보면은 막 이제 카테고리마다 1위부터 500위까지 이렇게 막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던 게 1위부터 뭐 100위까지는 경쟁이 심하니까 뭐 뒤에 있는 거 올려라 이런 식으로
경쟁도가 낮은 상품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경쟁도가 낮은 상품 찾는 방법도 경쟁도가 높아졌어요. 다들 하니까. 그래서 저는 2년차 때부터는 거의 이런 걸 보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다른 데서 찾았어요. 키워드 소싱 프로그램 이런 것도 뭐 활용을 하면 분명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구나 다 거기서 똑같이 찾으면 이게 또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챗 GPT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이게 그 최신 트렌드가 반영이 안 됐어요. 2021년까지인가 밖에 안 돼서. 근데 저는 이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어떤 분들이 이거 트렌드 반영 안 된 건데 이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저는 어떤 상품을 찾을 때 딱 정답을 정해놓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을 할 때 트렌드가 분명히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한데 그렇다고 트렌드만 계속 찾는 건 전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도 지금까지 물론 최신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전까지 있었던 데이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나이키 신발이라는 걸 찾았는데 나이키 신발이랑 비슷한 상품을 찾으려면 막 뭐 네이버랑 아마존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치면은 쫙 알려줘요. 그러면 여기서 또 뭐 아디다스, 뭐 퓨마 이런 게 딱 뜰 거 아니에요? 그걸 또 가지고 트렌드를 또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트렌드 반영이 안 됐어도 어차피 브랜드라는 거는 뭐 1, 2년 내에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예전부터 계속 유명했던 브랜드가 계속 유명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하고 뭐 데이터 랩도 보고 쇼핑몰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막 이것저것 그냥 정답을 정하지 않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다른 상품을 찾는 방법의 정답은 정답이 없다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답을 내가 소싱을 하는 방법을 정하는 순간 그거는 남들도 이미 다 알고 있고 뻔할 확률이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준비한 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Q&A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사업자로 중국, 미국 구매 대행을 동시에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사업자를 새로 만들고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같이 했어요. 사업자 하나로 중국, 미국, 일본을 그냥 고루고루 했었는데 그때는 상품수 제한도 그게 없었고 그 마켓의 리스크도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근데 지금은 상품수를 계속 줄이는 추세예요, 마켓에서. 그리고 막 마켓에서 좀 제한도 요즘에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지를 당하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지금은 이제 2개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2개를 병행을 한다면. 제품도 해당 페이지 수만 보고 가격이나 상세 페이지 수정하시나.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상품수나 이런 것만 보고 뭔가 가격이나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냐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저는 상품수만 보고 뭔가를 정하지는 않고 상세 페이지는 일단 저는 거의 안 봐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구매 대행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근데 거기에 드릴 시간에 저는 차라리 상품 다른 거 올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품 수가 많아도 이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수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거랑 비슷한 좀 특이한 상품들이 많은 것 같다. 아마존에. 그러면 좀 더 많이 올리고 그냥 여러 가지 뭐 상품수나 그 상품의 특징 아니면 뭐 아마존에 얼마나 또 관련된 게 많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상품을 얼마나 올릴지 정하고 가격은 가격도 이제 상품마다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는 20%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30% 하기도 하고. 초보 때 하루 스케줄을 어떻게 하셨나요? 대략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 퇴사를 하고 이제 구매 대행 전업으로 했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여기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일을 막 10시간 동안 하진 않았는데 일을 안 할 때도 이거를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너무 절박했거든요, 그때.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고 이것까지 안 되면 진짜 나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는 쉴 때도 그냥 뭔가 항상 이렇게 열어놨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쉴 때도 저는 좀 마인드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잘 됐을까? 그걸 그냥 맨날 자기 전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쓰는 거는 더망고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막 그렇게 중요한 거는 왜냐면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좋아요. 근데 2년 전만 해도 막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좋아서 처음에는 오히려 좀 본인이 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이제 소싱 말고 이제 주문 처리나 이런 것도 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가격은 조금 대신 비싸고,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하시면서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프로그램을 한 번에 정한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면서 이제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혜린님은 구매 대행 시작하실 때 강의를 신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강의 들은 게 있었는데 되게 유명하지 않은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매출 많이 나오고 이런 분들에게 배울 자신이 없었어요. 막 되게 너무 대단해 보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지금 조금이라도 버는 게 목적이어서 차라리 매출이 조금 나오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배우고 싶었어요. 저는 그분은 매출 월 수익이 500만 원 정도여서 이 업계에서는 그렇게 큰 매출은 아니었는데 저는 차라리 그냥 제가 왕초보여서 초보한테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이 업계에 좀 더 깊게 보시고 막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는 있지만 뭔가 좀 경쟁자도 좀 많을 수도 있고 수강생들이 많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만약에 강의가 필요하면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진 같은 경우는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잡아요. 그러니까 마켓에 판매되는 가격 마켓에서 만약에 10만 원에 팔면 저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해요. 상황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너무 비싼 거는 30%까지는 안 남겨요. 만약에 100만 원짜리인데 30% 남기면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럴 때는 좀 마진을 줄이기도 하고 만약에 5천 원짜리 상품인데 20%만 남기면 또 너무 적으니까 그럴 때는 또 마진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최소 마진은 아무리 싸도 15,000원 이상은 남기려고 하고 그리고 마진율은 웬만하면 20에서 40 내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10도 해보고 막 50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봤는데 20% 밑으로 낮춘다고 뭐 더 잘 팔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40% 50%가 넘어가면 그래도 좀 너무 비싸지는 것 같아서 그거는 넘진 않고 한 20에서 30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고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아마존만 그런 건지 뭐 모르겠는데 어제 재고가 있다가 막 오늘 없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 취소하기에는 또 막 좀 손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실험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괜찮았던 거는 다른 사이트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아마존 말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네이버 말고 쿠팡, 실리몬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미국에도 아마존이 제일 크지만 아마존 말고도 또 사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 또 사이트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좋은 방법은 이게 브랜드 상품이다 보니까 좀 대체 상품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이거는 지금 재고가 없는데 내가 다른 거를 좀 보내줘도 되겠냐 이러면은 생각보다 승인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것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재고가 없는데 이거 뭐 취소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은 취소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재고가 없지만 지금 요즘에 새로 나온 또 다른 괜찮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걸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확실히 성공률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스킬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뭐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맥도날드 이런 데서도 그 주문을 다 하고 마지막에 뭐 600원만 추가하시면 라지 세트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훨씬 이게 성공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승인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하다 보면서 저도 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분이 이제 주문 4개가 들어왔는데 3개가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저는 전화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문자로 하는데 전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4개 중에 3명이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성공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고가 없다고 무조건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면 충분히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상품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들고 오면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대행은 제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100% 안전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건 그렇다고 막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보고 올리기에는 또 효율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날라오긴 하는데 미국 구매 대행은 그래도 그렇게 위험한 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저도 막 큰일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완전 안전하게 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막 많이 날라올 거예요. 근데 너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소싱이나 기본적인 노력에 신경 쓰는 부분은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멘탈이 강한 편은 아니어서 처음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목표랑 이런 걸 다 정했지만 그래도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처음 3개월이 아직도 기억이 되게 생생해요. 하루하루 집에 앉아서 했던 게 아직도 떠오르는데 저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 안 할 때는 거의 그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좀 더 다음 질문이랑 좀 연관이 되는 건데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퇴사할 때나 뭐 회사 생활 힘들 때나 인생 살면서 좀 힘들었을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받았던 게 유튜브에서 법륜스님의 증문즉서를 힘들 때마다 봐요. 요즘엔 또 안 보는데 진짜 힘들 때 그거 보는데 진짜 저는 그게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뭔가 인생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없겠구나. 그냥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막 스님이 그러니까 종교는 없는데 그냥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막 되게 대충 대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듣고 보면은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되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위안을 얻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구매 대행 관련된 거는 이제 초반에는 진짜 성공 인터뷰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냥 일 안 할 때도 계속 이게 불안하고 의심이 되거든요. 그때 계속 그냥 쉴 때마다 그냥 들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세뇌가 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두 개만 보면 막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또 결국엔 또 이게 안 되거든요. 결국엔 또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이걸 진짜 많이 들으면 이게 뇌가 이렇게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할 때도 이건 안 돼. 왜냐면 내가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했어. 뭔가 이게 나도 모르게 세뇌가 돼서 그걸 진짜 많이 듣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루틴처럼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빈틈을 공략하거나 남들이 안 하는 걸 최대한 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경쟁하는 것보다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항상 열어놔요.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매 대행에서 뭔가 대단한 걸,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고 싶으면 구매 대행 할 때만 막 그때 찾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찾으려고 하면 또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라는 거를 찾을 때는 다른 분야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내가 뭐 수영하다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막 그렇게 뭐 증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쉴 때도 이걸 항상 열어놓고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다가 막 뭐 어떤 사람이 뭐 쓰는 물건을 보고 저런 거 한번 팔아볼까? 메모 일단 남겨놓고 뭐 내일 일할 때 찾아본다든지, 뭐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콘텐츠 만들 때도 막 뭐 누구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네. 그럼 저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오르면 메모하기도 하고, 또 구매 대행 이런 거 말고도 나중에 뭐 제가 하고 싶은 뭐 꿈이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것도 뭔가 떠오르면 항상 메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이거 사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최근에 제가 챗 GPT 아까 그거 올려서 그거 물어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프로그램으로만 서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까지 했던 거랑 사실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네, 그냥 항상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걸 쓰고 있지만 또 안 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게 있으면 또 새로운 거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의 한계와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계획. 한계와 현실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 같고, 글쎄요, 전망이라고 하면은 뭐 제가 뭐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까 아마존에 미국에는 엄청 많은 상품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에는
한국에 없는 물건을 찾는 그 수요가 앞으로도 무조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뭐 한국에 안 들어온 제품 중에 외국에 있는 걸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 찾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분명히 있고 외국에도 물건이 있고 우리는 그걸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방법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이 뭐 네이버에다가 아마존 올려서 판매하는 건데 이거는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시장이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이 있고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이 계속 영원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 시장은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산이나 이런 대금 같은 부분은 저는 사실 처음에는 시작할 때 고민을 안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저는 매출 잘 나올 거란 기대를 잘 안 했어가지고 이게 정산이 안 된다는 게 사실 매출이 좀 빠르게 오르는 경우에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왜냐면 쿠팡 같은 경우는 그 물건 정산이 되게 늦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 돈을 결제를 한 다음에 고객이 받으면은 쿠팡에서 한참 뒤에 우리한테 그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이 묶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출이 안 나올 때는 사실 크게 상관없는데 제가 그때 골프공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그때 진짜 돈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해외 신용카드를 한 7개까지 거의 만들었고 근데 그때 제가 퇴사하고 나서 한 거라 한도도 별로 안 높았어요. 막 낮은 건 200만 원이고 근데 매출이 막 몇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그 선정산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구매대행 쇼핑몰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게 늦어지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내고 정산을 먼저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용을 했고 그거 해도 안 돼가지고 좀 가족 찬스를 한번 썼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매출이 조금씩 오르면은 이런 일이 잘 안 생겨요. 근데 확 오르면은 이런 일이 좀 생기는 거라 뭐 그때 가서 좀 고민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자본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처음에 얼마나 이렇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500만 원 정도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퇴사하고 직장생활 오래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 6, 700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월급 받고 나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하나 사고 한 500만 원 정도 남아서 그걸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크게 상관없었는데 뭐 500만 원 정도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족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품을 고를 때 정말 어렵죠. 이게 해보신 분들은 진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는 아직도 사실 어렵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게 올린 다음에 팔리는 게 저는 검증인 것 같아요. 그 전에 검증은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누가 잘 팔고 있든 아니면 나 같은 초보셀러가 팔고 있어도 내가 올렸을 때 팔리는 것도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켓이 조금 복불복인 경우도 많아요. 내가 비슷한 상품 여러 개 올렸는데 이상하게 뭐 하나만 좀 노출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어떤 마켓에서는 안 팔리고 어떤 마켓이 잘 팔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가설을 세우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올리고 나서 팔리면 그때 이제 저는 검증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검증이 되면은 그때 이 상품과 관련된 거를 더 깊게 파고들어요. 소싱 관리가 저 무슨 말인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소싱 하실 때 네. 하시고 나면 아까 강의 중에 말씀하신 거 중간에 재고가 네. 없어진다. 상품 관리 말씀. 갑자기 가격이 $500 $500였는데 네, 맞아요. $10가 되면 뭔가 고객한테 제가 올려놓은 상품이 팔리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그런 거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해요. 뭐 프로그램마다. 근데 저는 잘 안 하는 이유가 변동이 너무 심해서 이게 오늘 업데이트를 해도 또 며칠 뒤면 또 달라져요. 또 그래서 그렇다고 상품이 몇만 개인데 이거를 하기엔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안 하는데 뭐 재고가 없거나 가격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재고 없으면은 뭐 다른 데 찾아보거나 뭐 가격이 오르면은 또 다른 데 찾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도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취소를 막고 싶어서 최대한 해봤는데 그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여기에 신경을 잘 좀 끄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고민을 하자, 약간 이런 전주의라서. 아니면은 좀 잘 팔리는 상품들은 따로 그것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뭔가 변동이 유독 심한 또 카테고리 상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또 따로 하기도 하는데, 일단 웬만한 상품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진 않아요. 저는 일단 올려보고 팔린 것만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직원은 언제부터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이거는 좀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혼자 하는 게 편한 스타일이라 거의 작년까지 그냥 계속 거의 혼자 했었는데, 초반에 이제 이게 상품 올리는 게 되게 귀찮고 막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그냥 알바생 쓰는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잘 쓰면은 상관없겠지만, 저는 좀 그 바닥은 내가 충분히 겪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매대행 사업의 장점이 이 금전적인 리스크가 적은 게 저는 좀 크다고 보는데, 막 직원 쓰고 뭐 프로그램도 쓰고 이러면 또 나가는 비용이 있어서 좀 조급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내가 조금 더 처음엔 내 몸을 갈아서라도 하고, 진짜 내가 도저히 뭐 주문 처리나 다른 업무를 하기 힘들다, 근데 매출은 충분히 나온다, 그럼 그때 쓰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중국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뭐 중국 하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영어를 잘하면 좀 더 유리한 거 있겠지만, 뭐 전화하거나 이럴 일 없거든요. 어차피 하더라도 이제 고객센터 아마존, 근데 번역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도 번역기 쓰면서 하고, 영어를 또 안 하면 또 이게 까먹으니까 저도 이게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한글로 보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영어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사업하는데 영감을 주었던 인상 깊은 책이나 영상이 있었나요? 저는 다른 분야의 사업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좀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영감을 얻기도 하는데, 저는 좀 더 새로운 거를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구매대행이 아니라 뭐 이렇게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 식당에서 성공하신 분들, 그 사람들도 다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를 또 이쪽에 적용을 하면 좀 제가 이 업계에서는 또 다들 안 하는 새로운 거를 좀 얻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쉴 때는 거의 유튜브 보는데, 뭐 물론 그냥 뭐 여행 유튜버 이런 거 볼 때도 있지만, 좀 뭔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보는 걸 저는 이제 좀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약간 좀 습관이 돼서 그런지.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재밌기도 하고 좀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다른 분야여도 결국에는 성공 방정식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저는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를 최대한 듣고 좀 이걸 나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부업으로도 충분히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비전이 있을까요? 부업으로 시간 확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이게 초반에는 진짜 여기에 갈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부업이면은. 왜냐면은 저는 전업으로 진짜 하루 종일 갈아 넣어도 이렇게 몇 달이 걸렸는데, 사실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직장을 놓고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부업을 하면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에너지 다 뺏기고 와서 막 뭐 이렇게 2시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왜냐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업으로 하면은 사실 초반엔 당연히 시간 확보가 안 되고, 나중에 유지를 할 때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렇게 싶은 경우가 많은데, 부업으로는 정말 쉽지 않고, 정말 내 퇴근 이후의 삶과 주말과 나의 사생활을 많이 포기해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